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에 이어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까지 전원 합의체로 넘겼습니다. 확정을 이틀 앞둔 전격 결정. 그것도 피고인 한덕수, 이상민은 전원 합의체를 원하고 특검은 반대했던 방식입니다. 확정은 무기한 미뤄졌고 그 사이 김건희 석방설까지 나옵니다. 조희대는 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피고인과 이상민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서 12.3 내란 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희대는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한덕수, 이상민이 1심, 2심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한덕수는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 좀 깎였죠. 예. 징역 15년. 그렇지. 그리고 이상민은 1심에서 징역 7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2년 늘었습니다. 자, 됐지. 징역 9년.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좀 집중하세요. 자, 그런데 특검법에 예. 1심 6개월 안에 맞춰라. 아, 맞아. 2심 3개월 안에 맞춰라. 상고심 3개월 안에 맞춰라. 이게 633. 들어가 있어, 규정이. 네. 그래서 한덕수는 8월 7일, 내일입니다. 8월 7일 내일 내일인데? 선고가 끝나야 돼. 예. 그리고 이상민은 8월 12일 예. 선고 끝나야 돼. 그런데 한덕수하고 이상민이가 대법에다가 우리 좀 전원합의체에서 좀 판단해주면 안 돼? 라고 요청을 했어. 예. 그러니까 특검이 헛소리 하지 마. 그렇지. 특검이 반대했어. 예. 그런데 대법에서 그거를 받아줘 버렸다고, 이번에. 대법이 왜 받아줬는지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 와. 근데 우리가 지난 대선 직전에 조희대하고 한덕수하고 뭔가 좀 맞아요.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그런 와중에 갑자기 한덕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대법이 결국 이제 내란 관련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내란 관련해서 법리를 엄격히 적용을 하면 네. 대법관들도 이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 왜냐? 내란 당시에 대법원도 협조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단 말이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만 봐도 몇 개만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예. 조선일보도 한번 볼까요? 자,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란 헤드라인으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부작위 논란이 있거든. 그렇죠. 예. 이게 1심, 2심 다르잖아요. 네. 부작위 관련해서 판단이 다르단 말이야. 나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한번. 네, 저도 같은 취지의 그런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나 그 불안해. 뭐냐면 이 사건은 아까 그 김건희 사건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유와 성격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계하고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네. 불안해. 이 사건은 조금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할까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 한덕수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내란 방조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네. 영장이 기각되자 맞아요. 그대로 그냥 불구속 기소했던 그 지점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요거는 집합범이기 때문에 내란 방조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내란 그래서 이제 이진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 한덕수의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와 다르죠. 국무회의 뭐 이런 뭐 그 정당화 뭐 이런 국무회의 관련들이 행위들이 주로 있는데 그 동일한 공간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하달을 할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행위들이 검찰 수뇌부, 그 다음에 대법원, 또 대통령실의 동일한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행위로 하면 결국 그에 따른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가져오죠. 더 좁게 얘기하면 검찰에 대한 수사를 멈추는 거죠. 그 지점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리에 밝고 정의로운 그 이진관 부장이 눈치채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죠. 그러고 판결에 그걸 썼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작위 부분도 설치도를 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뭐랄까요, 되게 사법의 신뢰 그리고 일선법관의 재판의 신뢰들을 생각하면 이 대법원에 나는 입장 표명들은 대법원 전환 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네. 뭐 역사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뭐 이에 보면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회피 사유 중에 사건의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에서 내란의 밤에 있었던 혐의점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그거를 무혐의 처분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무혐의 처분 굳이 하고 안 해도 끝났어요. 되는데 그러고 하고 나왔거든요. 끝냈잖아. 이게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이 사안의 성격에서 이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판단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란의 목적과 의도에 관한 어떻게 판단 기준을 세울지, 그렇지. 부작위에 대한 뭐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그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그 법리로서 판단 기준으로 그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가 타당한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여러 가지 네, 이거 가능성 중에 긴장하라는 하나가 저희가 그거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특검 기간 이제 마치면서 굳이 대법원은 내란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그래서 지었다고. 이제 사법의 신뢰와 그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더 좋을까? 회피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아니면은 이 상고 이유 주장은 대부분 판결문에 나옵니다. 뭐 피고인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또 그 검사 측, 특검 측이든 간에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에 나오게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그 누구죠 지기현 재판부 때 그 구속취소 석방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재판 이 특검이거든요. 네.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상당히 불안하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상당히 이건 불안하다고. 저 한덕수나 이상민은 맘 놓고 있었거든. 예.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정관 변호사들의 이제 이 신청들이 있었죠. 전원합의체 이 회부 신청들이 있었고 그걸 그렇습니다. 받아들인 그걸 받아들였어. 이 네. 나이 상당히 불안해. 이 봉지욱 기자 혹시 뭐 취재된 근데- 부분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작년 대선 때 새벽에 대선 후보 바꿔치기 할 때 네. 그때 조희대가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의심을 많이 했던 거는 한덕수가 알고 있었나? 그런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했었잖아 네. 우리가.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나오면 되는 분위기로 그때 그래갖고 한덕수를 후보만 바꿔치면 될 것이다. 사전에 알고 등록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저는 내란 방조 혐의 있잖아요.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하게 되면 이상민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이상민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고 국무총리는 방조다. 안 맞잖아요. 이 상황이면 저는 전원합의체가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진관 판사가 아니야 한덕수 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야 바꿨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를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가려고 했으면 지금 석 달 다 돼가지고 내내 버티다 가지 말고 갑자기. 진작에 그렇지. 갖자마자 한 달 안에 딱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크다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미 이렇게 내려진 거를 무죄 취지로 뭐 파기환송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와 이상민이 딱 중첩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그거 받아가지고 주잖아요. 네. 그거 딱 겹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한덕수의 뭐 혐의를 뺀다든지, 그러니까 일부 파기환송, 일부. 한덕수 징역 15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 들고, 이상민은 뭐 그냥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무죄 취지로 그냥 다 니네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 않아요? 그 판결 뭡니까? 이후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예. 판결 이후에 그 대법원에 나온 아주 그 판단 기준 예. 그 표현 하나가 굉장히 향후 수사에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음.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 9월 8일 날 이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은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었는데 이은구 대법관은 9월 8일 날 퇴직합니다. 퇴직하고 그 나머지 그 대법관들은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임명 제청했던 대법관들로 구성됩니다.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5월 1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의 것들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633 친속한 뭐 이런 논리들이 그대로 그 아주 함께 초고속 동참했던 사람들. 이례적인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거의 경험도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이거 경계해야 되는 불안한데. 지점은 있습니다. 자, 법원 관련된 뉴스 일단 조금 전에 나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 그리고 또 한덕수 등등해서 지금 전원 합의체 넘겨졌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제가 좀 기사만 지금 속보만 봐서 네. 막 소부에서 한 분의 재판관이 올리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리를 이제 다투는데 아마도 내란 부분 이런 부분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관련된 예. 거죠. 예. 그 판단을 아마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이 재판부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 윤석열 재판하고 예컨대 한덕수, 이상민 재판들이 그 이진관 판사가 했을 때하고 또 2심 가서 차이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전환합의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대법에서 지금 입장이 네. 나온 것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맞네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한덕수, 이상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 뭐랄까 죄값은 비슷한데 나온 형량이 너무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래서요. 플러스 8년, 예, 마이너스 예. 8년 뭐 예. 제가 그 말씀하기 저거거든요. 같이 올려가지고 내란도 아마 이진관류의 재판이 맞냐 아니면 타 판사가 했던 류가 맞냐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구성할지도 정리해야 되고 형도 좀 차이가 있어요. 누구 만나면 적게 받고 그렇죠. 누구 만나면 많이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는 의미의 전원 합의체지 뭘 무죄를 주거나 무슨 무슨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건 뭐 또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왜냐면 이제 그렇게 이거 하긴 야 어렵다. 판을 엎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건 어렵다.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씨 재판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뭐가 다르냐면 형량이 10년 이상이 나온 사건이죠. 한덕수 씨 재판 같은 경우에 형량이 10년 이하짜리 재판이면 지금 현재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앞에 법리와 관련된 뭐에 반대 의견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형량이 10년 이상이면 그 양형의 부과 자체도 대법원 심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박지원 변호사님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형량 자체의 조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형량이 맞느냐라는 것까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무죄,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 그 15년 구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8 됐던 게 한덕수 23년, 마이너스 8 됐던 게 이제 이상민 7년. 그러니까요. 그게 16년 차이. 이거 왠지 전원 합의체에서 15년으로 퉁치는 거니까. 그게 맞죠. 산수로 봐도. 그렇게 가야죠. 아.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대법관을 해. 아니요, 똑같아요. 산수예요. 한덕수하고 이상민하고 저는 비슷하거나 1, 2년 차이라고 봐야 되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거든요. 한덕수는 억울하거든요. 그것도 제 전원 합의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알아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키겠다.
네,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얘기 꺼냈죠. 일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키다. 저는 압박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법원에 왜냐면 대한 장난치지 마라. 내란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두 변호사께서는 법률적으로 풀이를 해줬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지난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내란의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아까 뭐 숫자로 시작되는 거지만 뭔가 손을 수작이라고 했죠. 하여튼 뭐 그런 행위들이 있을까 봐 해서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한번 딱 그 차단막을 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올라오지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이 보여줬던 행태가 지금 여기는 항상 상식을 파괴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 뭐야 파기환송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이게 통상의 이제 법상식이 아닌 무언가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들은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법조인들의 판단은 그러니까 양형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서 대법원 입장도 나왔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될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뭐 소부에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원 합의체 뭔가 이제 형식을 더 갖추겠다 뭐 이런 것으로 또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 그럴 건가요? 한덕수, 이상민 말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저는 사실 찝찝해서 정치적으로 봐선 그래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어서 더 그렇고. 그렇군요. 이거 내란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양형에 대한 차이가 있고 뭐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소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러면 사사건건 모든 게 내란 이 쿠데타가 당연히 국민적 관심사가 다 높지 안 높겠어요? 아니 그건 어때요? 전원 합의체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립니까? 하게 나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또 전원 합의체로 넘겨는 게 일종의 시간 끌기 이런 어떤 뭐 예전에 이재명 대표 뭐 그거는 뭐 빨리 하지 워낙에 않았습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부담스러울 겁니다. 끌기에는 저도 뭐 성주 소장님 말씀 일부 동일하지만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대법원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 뭐 대법원장 혼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겠지만 많은 대법관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이게 일단은 지금 크잖아요. 지금 노태학 대법관 임명 안 하고 그렇죠. 노태학 대법관 후임 계속 재청 미룬 상태인데 지금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는 지금 4명이 또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 시절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그렇죠.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던 게 전데요. 전데요. 네. 아니 이게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고 이거는 재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청을 해야 하는 의무이고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면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금 현재 12명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짝수가 진행되니까 6대6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전원합의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캐스팅 보트제가 없기 때문에 6대6이 나오게 되면 상고기가 되는데 이런 제도적 지금 기능이 하여튼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을 위헌적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김인석 후보가 얘기한 탄핵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김인석 후보가 아니라 송영길 후보. 아니 조희대 탄핵을 얘기했던 송영길 후보가 오늘 송영길 후보가 오늘 얘기했죠. 그 김인석 후보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인석 후보가 언제 얘기했어요? 어제?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그러면 뭐 둘이 걔를 같이 하니까 뭐 그랬나 보죠. 이게 참 이 대법원장이 중간중간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뭔가 이 뉴스들이 쾌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조희대 이분이 원래 대법원장 하면 이게 산부인으로 존경받아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 사법부의 수장 아니에요? 근데 존경은 진짜 존경이란 말도 붙이기도 참 그래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임기도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거라 그 임기 끝날 때까지 만약에 이 양상이 진행되는 거라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가장 윗단이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소부에서요. 소부는 4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주심 대법관이 있어요. 주심이 이제 제일 중심이죠. 그러면 이 4인 소부에서 사실은 그냥
3심 확정을 하면 되는 건데 확정을 하지 않고 지금 전원합의체를 소집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대법원 이제 예규 규정에는 있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국민적 관심사, 국민관심사는 맞죠. 국민관심사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 모양새 자체가 우리 모두가 의논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한덕수 같은 경우는 원래 8월 7일에 오늘 5일이죠. 8월 7일에 3심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틀 전에 이거를 결정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지금 오해가 나오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번에 전원합의체 이거는 12.3 계엄 사건 첫 번째 전원합의체고 대법원에서는 역사적 판단이 필요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역사적 판단 필요를 왜 이틀 전에 합니까? 그거 진작하든지 시간을 내내 질질 끌다가 초반에 바로 상고심 올렸을 때 이거는 전원합의체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의심을 합니까? 근데 지금 3심 내려야 될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한덕수랑 이상민이 이걸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소부에서 하지 말고 전원합의체에서 해주세요라고 상고심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특검은 반대를 했습니다. 예, 특검을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줬으니까 당연히 미심쩍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은 왜 지금 이제 와서 전원합의체를 고집하는가? 8월 7일에 한덕수 선고시한, 8월 10일 이 선고시한은 뭐냐면 특검법에 633 원칙이 있어요.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해서 12개월 안에 끝내라.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죠. 사회적 혼란이 너무 지속되잖아요. 내란을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하자. 빨리 3심 확정을 해서 감옥 보내려면 보내고 끝내자라는 게 특검 법안에 있고 그게 취지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희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했을 때 조희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633이었어요. 633 원칙. 이 원칙은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선거범죄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12개월 안에 선거범죄를 이 사람이 당선 무효를 빨리 시켜야 뭐 다음 선거도 하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은 이 633 원칙이 또 적용이 되는데 이 633 원칙을 들어서 조희대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선 한 달 전에 갑자기 심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읽지도 않고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파기환송도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2심에서 무죄였거든요. 2심의 무죄를 뒤집으려면 그 철저한 기록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한 20일인가? 잡자마자 제대로 그 사건 기록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빨리 하더니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또 요구한 대로 해줬기 때문에 특검은 반대했고, 예. 근데 뭐 말은 국민적 관심사, 역사적 평가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납득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의심이 들지만 그러면 이 두 사건을 묶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기준을 통일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내란 방조 혐의의 범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매우 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기준 이번에 처음이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전원합의체에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와 이상민이 공소사실 범죄 혐의가 겹칩니다. 중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와 단순 방조의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건가? 이건 좋게 해석했을 때 이겁니다. 좋게 해석했을 때. 근데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2심 무기징역 2심 재판받고 있잖아요. 2심 받고 있는데 윤석열 재판을 위해서 일종의 마스터 판결 사전에 좀 정리를 하려는 건가 라는 좋게 해석하면 내란의 법리를 뭐 확정하고 국무위원에게 필요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직접 군을 지휘하지 않았어도 중요임무 종사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좀 따져보려고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하는 것은 법리입니다. 법리. 뭐 징역 1년을 6개월로 하고 이건 안 되고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죄를 유죄로 만들거나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어요. 유무죄만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 10년을 5년으로 깎고 5년을 뭐 무죄로 만들 그건 안 돼요. 그냥 10년이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하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나 반대로 유죄 취지를 무죄로 돌려보내거나 직접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래서 아마 좀 법리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나 내란 방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는 게 아니냐, 법리적으로 이렇게 좋게 판단하면 이렇다는 거. 근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공장에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뭐 제가 개선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제가 좀 돌려서 여러 가지 상황값을 주고 이 대법관들의 성향을 좀 분석하고 했을 때 이번에 두 사건 모두 그냥 2심의 확정, 그러니까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한덕수만 일부 파기하고 이상민은 그대로 확정될 확률도 10%가 넘는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무죄 취지로 파기할 확률도 9.72%나 나왔다. 이게 좀 황당하죠. 이게 좀 황당. 그러니까 이 계산은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되 앞서 오세훈 1심 그리고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제가 그때 확률적으로 해서 거의 맞췄습니다. 예, 거의 맞췄는데 이 AI 모델이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정확해서 두 사건 모두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할 확률이 9.7%나 돼서 요거는 제가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나왔다. 뭐 나온 걸 제가 숫자를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보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가장 높다는 거. 근데 제 생각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2번 예, 이게 될 것 같아요. 한덕수는 일부 파기가 되고 예, 이상민은 그대로 확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53분이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준비한 건 맞네요. 준비한 건 보니까 뭐 대법원의 판단이 결국에는 윤석열 2심에도 영향이 갈 것 같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판단 기준, 법리적인 판단 기준이 확립이 되면 윤석열 등 이 여러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에도 파급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3년 이진관 판사가 내렸고 2심에서 8년 감형이 됐고 이상민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 이진관 판사가 했죠. 근데 유독 이진관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의심이 많이 갔는데 지금 조희대가 그럼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전원합의체를 그럼 언제 할 거냐? 대법관이 이제 26명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한 명 빈자리도 지금 채우질 못하고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 자리 조희대가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재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대법관 한 명의 공석이 곧 두 자리로 됩니다. 2026년 3월에 노태학 대법관 지금 수사받고 있죠. 공석이 됐고 8월 4일에 4명 추가 추천했는데 9월 7일에 한 명 이용구 대법관이 또 퇴임을 해요. 그래서 2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전원 합의체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조희대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냐.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도 황당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되 네. 요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김건희도 지금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게 있잖아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 2심 징역 7년 나온 거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혹시 10월 말에 보석으로 지금 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석방될 수 있다. 석방의 조건은 보석이겠죠. 돈을 걸고.
10월 말에 김건희가 지금 석방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유독 모든 사건을 지금 사실은 내란은 모르겠습니다. 국민 관심사고 중요 사건 맞으니까. 근데 김건희 사건을 왜 전원합의체로 갔을까? 좋게 해석하면 정치자금법상 김건희도 정치인, 정치자금법상 처벌할 수 있는 정치인의 범주, 정치인 관계자죠. 정치 관계자로 넣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의심은 좀 돼요. 오히려 도이치모터스에 김건희 유죄 준거를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형사재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재판 선고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죄 구성 요소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분가량 포고령 전문을 읽은 재판장은 영장 없이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한 포고령 발령엔 국헌 문란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군과 경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사실은 폭동으로 인정했습니다.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이후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12.3 비상계엄 대신 12.3 내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장은 12.3 내란은 내란 중에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군경을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넘어 2월 1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2월 19일 윤석열, 김용현 내란 1, 2인자의 선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의 목적을 알았고 그런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내란 조기 종료는 국민 덕분이라 참작할 만한 게 못 된다고 했습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이후 정치사회적 갈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재판부는 전직 총리의 죄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파괴했지만 진지한 반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형 15년보다 8년 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배우자 건강이 좋지 않지만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JTBC 심간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려 했던 사실이 내란 재판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비판적 보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했다며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안전을 위협했음을 꼬집었습니다. 형량은 2년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24시에 경찰이 특정 언론사에 투입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으며 구두로 경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집무실 CCTV와 시간대별 봉쇄계획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등을 주된 증거로 봤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언론사를 언급하며 경찰 협조를 지시한 혐의와 단전 단수와 관련해 헌재에서 위증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는 소방청장이 지시를 하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1심의 유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형량은 2년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못 봤고 1심 형량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헌법의 기능 역시 상당 기간 소멸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될 기관에 근무 중인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처럼 거짓말로 대응했지만 결국 처벌만 키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조영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단전 단수 지시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나와선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도 증언도 홀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지시를 폭로했고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론기관 5곳입니다. JTBC 들어갑니다.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문건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둘이 남아 웃는 표정으로 문건을 돌려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계엄 지시 문건이라 인정했고 김장 행사 문건이라던 변명은 되레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